안녕하세요. 3교시 풀이를 맡은 정구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교시가 그래도 좀 선택할 만했어요? 자, 3교시 1번 보니까 첫 번째 이번 시험에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이요. 이거 새로 나왔죠? 아시죠? 여기서 지금 두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 새로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 여기서 5문제 나왔습니다. 자, 다음번 시험은 이제 3개월이 안 남았죠. 다음번 시험에서도 여기서 나옵니다.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자, 수계 3-1번에 수계소 설비에서 전자식 기동 압력 스위치 뭐 구조 특징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죠? 이거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 문제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뭐 안에 내용이야 뭐 그런데 답을 쓰실 때 뭐 간단하게 이런 건 좀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챔버 방식이죠. 챔버 방식.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다 디지털 압력계를 직결하는 타입을 씁니다. 요즘은. 자, NFPA에서는 이렇게 가죠. 그래서 오리피스 체크 달려있는 이제 이런 압력 스위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각각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번에 물어본 건 요거죠, 이제. 디지털 압력계에 대해서. 그래서 전자식 기동용 압력 스위치의 구조 특징,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얘는 배관에 직결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 현재 이 압력을 갖다가 보여주는 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압력 스위치는 펌프의 정지점인 레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디프점을 갖다 세팅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창이 하나 있어갖고 레인지 범위를 갖다가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요 놈이 있고요. 디프라는 놈을 두고 디프를 조정할 수 있는 놈이 있죠. 근데 얘가 펌프 한 대가 아니고 2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액정창을 갖다 한 5개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그 그림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얘의 특징을 보면 근데 이게 뭐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에 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다 못 쓸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겠어요?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챔버 방식에 비해서 배관에 직결을 해버리니까 설치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얘는 설치 공간이 따로 있어야 돼. 탱크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의 압력 스위치는 그 드라이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옛날 구형이라. 근데 디지털 압력계는 이제 버튼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밀 제어가 안 됩니다. 드라이버로 눈대중으로 보는 거라서. 그 압력이 얘는 0.1메가파스칼 단위까지밖에는 세팅을 못 합니다. 얘는 0.01까지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매우 정교한 압력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만 좀 보시고 그림 간단하게 좀 그려갖고 좀 몇 가지 좀 썼으면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뭐 안에 내용은 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안에 내용은 나중에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4번에 뒷장 넘어가서 4번에 압력 챔버 방식하고 전자식 기동 압력 스위치 방식 비교했네요. 그죠? 이 비교가 표에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있는데 유지관리 측면만 물어봐서 그놈만 뜯어갖고 다시 답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압력 챔버 방식은 뭐 유지관리니까 정기점검도 필요하고 거기 안에 이거 아시죠? 여기 물 들어있는 거. 물 들어있고 여기 공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여기가 기체 부분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디프 값으로 도달하면은 펌프가 기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저기 점검도 해야 되고, 물도 넣었다가 뺐다가 좀 해줘야 되고, 공기도 넣었다 뺐다 좀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자식은, 점검이 그렇게 뭐 크게 뭐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뭐 거고, 세팅 값이 정확하다는 0.01까지 세팅이 되니까. 또 아까 현재 압력도 보인다 그러니까 현재 압력이 얼마 걸려있는데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비교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안에 내용들은 좀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3-2번에 건설 현장, 전기 용접 작업. 이거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이제 이미 예측하고 있었죠. 반얀트리 때문에. 반얀트리 때문에 지금 용접 용단이라는 거는 나올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묶어서 이제 임시 소방시설을 같이 묶어냈거든요. 근데 우리 아직 이 반얀트리에 대한 문제 해결이 다 안 됐습니다. 이해되세요? 반얀트리는 용접 용단 때문에 불똥 때문에 그 뭡니까 용접하고 있던 피트에서 밑에 축으로 불똥이 떨어져 갖고 밑에 있는 단열재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래층에 있는. 그거 아시죠? 사고 났던 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용접 용단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임시 소방시설에 나왔는데 얘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도적인 문제점. 아직은 이거 이슈예요. 다음 시험 대상으로도 이놈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제도적인 문제점에서는 뭐냐 그러면 소방계획서 작성 안 돼 있었어요. 소방계획서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좀 보셔야 된다면, 여기 안전관리자가 뭐 5명인가 있었는데, 그때는 불날 때는 안전관리자 다 철수하고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라는 거,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지 업무, 그 다음에 감리원이 이제 빠져나간 상태였죠.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그래서 감리원에 대한 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 현장으로 보면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배치 기간이라고 부르는 게 문제점이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시죠? 이 건물은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감리 결과 보고서 제출을 해갖고. 자, 그 다음에 화재 감시인이라는 게 있어요. 화재 감시인이 가져야 되는 업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다음번 시험에서 제도적인 문제로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뭐 작업 전 안전조치, 뭐 작업 중에 안전조치, 작업 후에 안전조치, 뭐 안에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은 뭐 똑같이 외워서 쓸 수는 없을 거지만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는 될 겁니다. 왜 이러냐면 읽어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음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이건. 그러나 다음은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읽어보고 감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이런 걸 외울 때는요, 외우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요. 작업 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한번 쫙 읽어보고 머릿속에서 작업 현장을 좀 그려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느끼시면은 걔네들은 머릿속에서 조금 오랫동안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3-3번에 정전기죠. 자, 이번 136회 때 이거 아세요? 우리가 화재 원인을 찾아보면 제일 많은 요인이 뭐예요? 불이 제일 많이 나는 이유. 부주의입니다, 무조건. 부주의. 부주의는 뭐 담배꽁초 가다가 던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겠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대책이 없어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는 게 전기예요. 전기 화재. 자, 전기 화재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대책이 가능하니까 시험 문제 자꾸 내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 전기 화재 뭐 나왔어요? 136회 때. 방금 여기서 본 것처럼 정전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기 폭발. 또 은이동 나왔잖아요. 뭐 이런 거에 나왔는데, 자, 그러면 다시 전기가 원인이 되는 전기 화재의 원인은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전류? 뭐 과전류, 단락 뭐 이런 게 있겠죠. 탄화 현상, 트래킹, 그 다음에 아산화동 증식하는 거. 이해되세요? 이제 그 다음은 일로 가겠죠. 시험 문제가. 요거는 이제
저 뭐 정규반 때 다 배우시고 심화반 때 다 배우셔갖고. 그래서 저런 것들 좀 이제 뭐 반단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음은 얘네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정전기 뭐 다 아시니까 쭉 넘어갈 거고요. 자, 소화 용수 설비 3-4번에 이거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입니다. 물론 화재 안전 기준 법이죠. 법인데 여기에서 저 뭐예요? 설치 주의사항 이런 거 있죠. 그 법에는 안 나오니까 해설서상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설서를 보고 문제를 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소화용수 설비 뭐 5,000제곱미터 이상, 이게 소화용수 설비는 어떤 거예요? 건물 내에 물탱크를 놓고 건물 내에서 불을 껐는데 다 못 껐어요. 소방대가 왔는데 건물에 물이 없어 이제. 이해되시죠? 기계실에 물탱크에 물 다 소진됐어. 근데 소방관이 소화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화용수설비입니다. 소화용수설비인데 소화용수설비의 기본은 뭐냐면 75mm 지하 배관에서 수도 배관에서 따갖고 여기다가 소화전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소방차에서 물 땡겨갖고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기본은. 그래서 상수도 소화서 용수설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상수도 소화 용수,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수도 배관이 75mm가 안 돼요. 그러면 유량이 작아. Q는 AV니까. 그러면 펌프차에다가 물 받는데 하루 종일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불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빨리 받기 위해서 수조나 저수조를 따로 두게 돼요. 그래서 기본은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연면적 5,000, 가스시설 1,000톤, 그 다음에 자연순환 뭐 관련한 폐기물 시설 이런 데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mm 수도 배관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소화수조나 저수조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설치 대상이에요. 뭐 설치 유의사항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설치 기준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산정 기준 뭐 채수구 설치 기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간단하긴 이겁니다. 저수량을 볼 때 그럼 물탱크에다 물을 얼마나 보관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면적을 갖다가 건물의 연면적을 아래에 있는 표로 나눠갖고 거기다가 20을 곱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연면적하고 바닥면적 개념은 아시죠? 그래서 건축물이 예를 들어 5층짜리 건축물이 있어요. 한 층의 바닥면적이 5,000이에요. 그럼 얘는 바닥면적 5,000이라고 부르는 거고 연면적은 바닥면적을 다 합한 거예요. 그러면 55, 25, 25,000이 되겠네 이놈은 연면적이. 이해되세요? 그럼 25,000짜리 건축물이 있는데 그러면 1층이나 2층, 1층 및 2층 두 개를 딱 했더니 만이죠. 만. 그럼 밑에 표에서 보니까 얘가 15,00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연면적을 12,500으로 나누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나온 수에서 정수배로 해주고 소방시설은 잘라먹는 거 없습니다. 소수점 나오면 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20을 곱한 게 이제 이 수원의 양이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채수구 설치 기준 뭐 쭉 나오고 아마 여기까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소화용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 거지.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저거 아세요? 우리 소방시설 설치 관리법에서 시행령 별표 6에서 이거 아세요? 화재 위험도가 낮은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화재 안전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되는 이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헤드 설치에 대해서 똑같네요. 예? 헤드 설치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옆에 이제 그 제외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소화용수 있는 놈만 뽑아서 이제 넣은 겁니다. 요거까지 딱 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출빈도가 높지 않은 문제죠. 그죠? 그래서 기술사 다음에 따실 때까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저래놓고 나중에 계산 문제 나오면 네가 책임져라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 정량적 위험성 분석. 아까 앞 교시에서 우리 박정원 교수가 이거 하시던데 위험성 평가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절차. 그래서 뭐 대상 선정 해놓고 그 다음에 하자드라고 부르는
정성적인 위험을 갖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얘를 빈도와 가혹도로 확률과 결과로서 정량화시킨 거죠. 이게 이제 정량적 위험성 평가예요. 다만 그 정량화시킨 거를 우린 리스크라고 부르고요. 그 리스크를 갖다가 평가를 해줘야 돼. 표현해준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결정권자가 딱 보고 한눈에 보고 위험도를 알 수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도를 갖다가 표현해 주라는 거죠. 이번에 이게 매트리스가 나온 거죠. 이번에 위험성표가 꽤 나온 거예요. 그럼 두 문제나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분석해 보니까 위험도가 되게 높아. 그러니까 대책 세우라는 거예요. 대책 세우는 게 뭐예요? 돈 들여갖고 안전하게 만들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게는 정성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정성적인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확률 결과로 나타내지 않으니까 접근성이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확률과 결과로서 빈도 과혹도로서 정량화시킨 거예요. 이게 위험성 평가의 정량적 위험성 분석이라고 부르는 평가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 확률만 계산하는 거를 FTA, ETA 이렇게 얘기해요. FTA 아시죠? ETA. 그 다음에 결과만 넣고 표시해 주는 걸 CA라고 불러요. 독사화로. 누설됐을 때 대기 중에 확산이 됐어요. 그럼 독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어? 다 외우고 계시죠? 박스. 그래서 독사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한 구성을 쓰라 그러니까 구성 요소. 그러면 빈도를 나타내는 놈은 ETA, ETF. 이해되세요? FTA, ETA.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놈은 CA.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이건 어디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쓰시는 게 답이에요. 근데 FTA는 어떻게 쓸 건지, ETA는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휴먼 에러까지도 좀 포함하더라고요. 사고 영향 분석은 CA,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평가 항목은 독사과에서 합니다. 모델링은 뭐라는 거예요? 누대화 폭사에 대해서요. 누, 대, 화, 폭, 사로 합니다. 화폭에 누두화가 있는데 돈 주고 사이죠. 그분이 되게 유명한 화가야. 공짜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트론 모델링, 뭔가 위험물이 누출됐어요. 위에 위험성 물질이 누출됐어요. 그럼 대기 중에 확산됐을 때는 이놈의 독성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얘가 만약에 누출되고 화재로 번지면 어떤 영향을 받을 건지, 폭발로 번진다면 어떤 영향성이 있을 건지, 이놈을 갖고 뭐라는 거예요? 사고 영향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성. 화재는 뭐예요? 복사열이 문제인 거예요. 화재는 복사열, 얘는 독성. 폭발은 무조건 과합이에요. 재해가. 그래서 독사과에 대해서 합니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소방에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이거를 선택하기에 조금 망설여졌을 문제인데, 이건 뭐 적용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위험성 평가해서. 얘 왜 하는 거예요? 표현을 매트리스나 FN 커브로 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확률을 1.023 곱하기 10의 4승 1년에 이만큼 확률로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보기에는 어이씨 짜증나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몇 번이라는 거야? 이런 거죠. 10의 6승이 공이 몇 개인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사고의 크기도 얘를 나타내는데 막 이런 막 되게 복잡한 걸로 나타내. 그러면 이제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줬더니 사장님이 보고 장난하냐? 내가 딱 알아먹게만 갖고 와. 이런 거죠. 그럼 매트리스는 알아먹게 딱 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위험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FN 커브는요. 사람이 이제 사상자 수잖아요. 지금 얘는 요 빈도로 일어나는데 사망자가 이만큼이나 나와요.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위험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허용되는 범위까지 낮춰야 돼. 얼마나 드니?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얘를 표현해 준다는 얘기는 결정권자가 쉽게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대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딱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소방 설계에 적용하는데 그러면 빈도가 잦고 얘가 화재가 났을 때 소방이니까 빈도가 잦고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불나면 굉장히 불이 빨리 번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거기다가요. 우리는 소방시설 더 빡세게 적용해야죠. 이해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고 빈도가 높고 크기가 크다 그러면 우리가 허용되는 기준까지 낮추는 대책 수립해야 돼요. 리스크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방 설계를 갖다 성능이 더 좋은 놈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2번이죠.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병렬 설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소방, 성능 위주 소방 설계 뭐 좀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 책에 있는 거 아니고 제가 그냥 답 따라 본 거예요. 뭐 위험성 평가는 자주 기출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자, 3-6번에 보니까 물분무 나오네요. 이것도 하자는 기준 해설서입니다. 나머진 다 법인데 배수 설비가 필요한 이유 NFPA 15에서 규정하는 거 이게 이제 해설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NFPA 이러면 좀 이게 뭐냐 이런 감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딴 문제 써야 돼 이런 거. 뭐 어찌됐든 자, 물분무를 배수 설비를 설치하라는데 배수 설비는 경기배기죠. 경기배기. 그래서 경계턱, 1번에 경계턱, 2번에 기름을 모아서 소화할 수 있도록의 기예요. 배는 배수구를 향해서 기울겨 줄 것. 다시 기는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기울기로 할 것의 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배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배수 설비가 왜 필요해요? 배수 설비가 얘가 B급의 적응성이 있으니까 물분무가. 근데 B급에다가 화재가 났는데 물을 뿌려버리면 아시다시피 기름 밑으로 물이 가라앉고 얘는 잘 흘러갈 거란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화재가 확산대로 오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쭉 어딘가 모아갖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수 설비를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주차시설에만 얘가 적용되고 있더라. 주차장만이 B급 화재는 아니다라는 관점을 갖다가 이제 하나 써놓고 있죠. NFPA 15 이제 배수설비 활용 방안인데 뭐 NFP 내용 보니까 인화성 또는 가연성 해체가 존재하면 방수된 물로 인해서 화재 확산 방지 얘를 위해서 방출수대에 대한 제어 또는 집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NFP에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방법이 경계턱 또는 경사를 두라. 지하 배수구 또는 밀폐된 배수관을 설치해라. 개방형 트렌치 또는 도랑을 설치해라. 방유제 또는 저수지를 설치해라. 뭐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 잘 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경기배기를 가지고 좀 써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물분무는 뭐 나오는지 아시죠? 물분무 시험 나오는 건 뭐 나와요? 물분무는 굉장히 이게 저기 뭐예요? 애매해 이놈이. 스프링쿨러도 아닌 것이 미분무도 아닌 것이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 효과가 완전히 질식적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냉각 쪽으로 완전히 가버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비교할 때 보면 스프링쿨러하고 미분무 사이에 넣고 얘는 한 절반 정도 돼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물분무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놈의 하나지만 범위가 막 넓어지진 않죠. 그 물분무는 설치 대상 그잖아요. 어디다 설치할 건지.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거죠. 배수 설비 이런 거 나올 거고. 그러니까 설치 대상.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방수량 나오겠지. 방수량. 얼마큼 방수해야 돼? 수원의 양 계산하는 거요. 수원의 양. 특적공 쾌차. 10, 12, 20. 요거 나오겠지. 단위 제곱미터당.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응? 소화 효과 나오겠죠, 당연히. 소화 설비니까. 그 다음에요. 또 나올 게. 이격거리 나오겠죠. 헤드하고 전기기기하고 이격거리. 이런 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배수 설비 나왔네요. 뭐 이렇게 가겠죠. 물분무는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과거에 기출문제 다 뒤져보셔도
나오는 놈이 딱 정해져 있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물분모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다음에 뭘로 가실래요? 일로? 미분모 쪽으로요? 이쪽으로요? 우리가 수계를 나타내는 소화설비에 대표적인 게 스프링쿨러죠. 그죠? 자동화되어 있는 소화설비 중에 스프링쿨러고, 근데 얘가 문제가 생기니까 일로 가버린 거죠. 이제 적용을 못하고 있는, 즉 물을 적용할 수가 없는 장소가 생기니까 B급이나 C급 쪽을 유도를 하려고 이쪽으로 간 거잖아요. 미분화 시키면서. 그죠? 그래서 보면 얘가 기출 비트 제일 높아요. 어마무시한 거지. 어떤 방식으로든 스프링쿨러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온 거예요. 뭐 몇 회 나왔다 따질 수가 없어, 이거는. 그 다음에 얘예요. 애매한 거야. 얘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출 빈도가 얘나 얘에 비하면 조금 떨어집니다. 이런 관점은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 미분모 이렇게 딱 찍을 수는 없겠지만 이쪽이나 이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뭐 3교시의 문제만 놓고 딱 얘기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반얀틀이라고 부르는 건설 현장 있죠. 건설 현장은 아직 이슈 사항이 아직 안 낸 이슈 사항이 아까 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지금 또 준비해 가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방실에 나왔는데 아직 다 뒤적거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험이. 해설서가 나왔는데 해설서가 지금 이번에 한 5문제 때려냈지만 아직은 다 뒤적거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아직은 여기서 뒤적거릴 만한 게 남아 있어요. 두 번째, 건설 현장 이슈 안 끝났어요. 세 번째, 지하주차장. 뭘로 보셔야 돼요? 성능유석의 가이드라인. 소방청. 굳이 또 이 소방청 가이드라인 5월 달에 새로 나온 거 아시죠? 그 5월 달에 새로 나왔어요, 이거. 그 새로 나온 놈 중에 없던 기존에 있던 게 변경되거나 기존에 있던 놈이 변경된 게 뭐 있어요, 거기서? 반도체 분야하고 또 조금 크게요. 전기 주차장? 터널? 터널. 요거 정도 갖고 가세요. 반도체, 주차장, 터널. 이해되시죠? 터널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미기출이에요. 기출이 한 번도 안 됐어. 가이드라인 중에서. 얘네 둘은 좀 변경됐어요. 요거 정도는 다음 시험 대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안에 내용들은 쭉 안 읽어드렸는데 뭐 읽으시는 게 제가 읽어드리는 게 뭐 책 읽어주는 아저씨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읽어보시면 다 내용들은 시험 볼 때 몰라서 그러지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이 더 중요하니까 다음번에 대한 대비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뭐 판은 돌아갔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제 결과를 기다려보면 되는 거고요. 결과가 어쨌든 간에 뭐 다 합격하시면 좋겠지만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합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끝났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뭐 합격하실 분들은 미리 축하드리고 또 계속 또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로 3교시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교시 선생님 강의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